안녕하세요. 선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국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수업은 분량이 좀 길어요. 반만년 우리 역사를 10분 내에 넣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잘게 쪼개서 넣자니 강의 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편에 담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구간별로 천천히 공부할 수 있게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너무 힘들면 끊어가면서 천천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은 인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인류의 역사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사실 국사 시간이 될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음악 검정고시만 볼 것 같으면 조선시대부터 보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나는 역사 좋아해. 그리고 한번 역사도 훑고 넘어가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유형은요, 각 시대별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건 어느 나라의 음악이니?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느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 시대에 있었던 악기는 무엇이니?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대별 대표적인 음악가, 작곡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대표적인 악곡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물어봅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식처럼 그냥 시대적 흐름이나 배경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는 이랬으니까 이런 음악이 유행했었지 감만 잡고 가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악의 역사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고시대를 살펴볼게요. 상고시대는 영어로는 ancient, 고대라는 뜻이에요. 기원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어디죠? 고조선이고요. 그 이후에 고구려, 부여,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런 나라들 여러 크고 작은 부족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보니까 고구려에는 동맹, 부여에는 영고, 동해에는 무천, 마한에는 5월과 10월에 제천의식이 있었대요. 제천의식이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부르고 워십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에 음악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래서 제천의식이 있었다고? 그럼 이때에도 춤과 음악이 빠지지 않았겠네. 이때에도 음악이 있었겠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간은 공무도화가래요. 최고라는 뜻은 여기서는 베스트가 아니라 제일 오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유적과 유물이 있어요. 이건 고조선의 팔주령입니다. 옛날에는 신정일치 사회였어요. 당군은 그 자체로 신이자 지도자였죠. 그분이 쓴 걸로 추정하는 것이 이 팔주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방울입니다. 이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신의 계시를 전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방울, 소리가 난다? 악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악기가 있었네 하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울산 대곡리에 아주 유명한 유적이 있는데 바로 방구대 암각화예요. 그림이 좀 야해요. 보시면 얘는 아래에 달린 거시기,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네, 이거는 기다란 나팔이에요. 신석기 시대에도 악기를 연주했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춤추는 사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가오리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춤을 추는 걸로 보이는 벽화가 있네요. 여러분, 춤을 무반주로 추는 사람 봤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무반주로 춘다는 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쵸? 춤추는 사람 벽화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시기에도 음악이 있었겠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단오제예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고요. 지금도 강릉에 단오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천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증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동해, 마한 등 초기 국가에서 제천의식이 있었더라. 제천의식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에서 음악과 춤은 빠지지 않았겠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국악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굿이었겠네. 정리됩니까? 이건 아까 말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국어 시간에 다 배울 겁니다. 제일 오래된 최고의 노래니까요. 이 공무도화가를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백수 광부의 아내가 지었대요. 백수, 머리가 하얀 머리, 광부는 미칠광, 부는 지압이 부예요. 하얀 머리에 미친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물에 빠져서 결국 돌아가세요. 이를 아내가 슬피 울면서 노래 부르고 본인도 결국 물에 몸을 던졌다는 슬픈 노래가 바로 이 노래고요. 이건 악보가 전해질까요? 네, 악보는 없어요. 다만 후세에 이 가사만 남아서 전해지고 있어요. 이 가사를 바탕으로 작곡된 좋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선생님이 링크에 첨부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국어 시간에 진짜 꼭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시를 분석하면서 배우는 시의 감정이랑 이게 원래 노래 가사였다면서요. 이걸 음악적으로 풀어내서 그 한의 정서를 담아낸 걸 들으면 공부하는데 좀 더 이 시의 내용이 와닿아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삼국시대 넘어갈게요. 초기 국가의 형태, 즉 다양한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서 점차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일개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춘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고구려의 음악은 어땠을까? 고구려에는요, 왕산악이라는 제상이 있었는데 중국 진나라에 칠연금을 본따서 거문고를 제작했대요. 거문고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거문고 음악도 같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횡적, 망목이라는 악기도 있었고 서역, 서역은 어디냐면 중동이에요. 중동에서 온 공후도 쓰였대요.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수나라에서는 그 각 소수민족의 음악 중에 좋은 음악을 취해서 궁중에서 사용을 했는데 고구려 음악도 그들의 레파토리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음악이 발전했더라. 그리고 고구려 시대 때는 유리왕의 황조가 등 가요가 발달했대요. 여러분들이 고구려에서 기억해줘야 할 거는 바로 왕산악의 거문고입니다. 그리고 황조가 등 가요가 발달했더라. 고구려 시대에 거문고가 있었다는 유적 보여드릴게요. 고구려 무용총 안에 있는 벽화인데요. 여기 기린목같이 기다란 목을 가진 신선이 계십니다. 이 신선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 악기가 바로 뭐다? 거문고다. 거문고는 여기 보시면 괴가 있어요. 거문고는 몇 줄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네. 그리고 이 술대로 뜯어서 연주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거문고가 바로 어느 시대 악기다? 고구려 때 왕산악이 만든 악기구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려 시대 때 가요가 발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노래입니다. 유리왕한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둘이 엄청나게 싸웠대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나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아 하고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아내를 뒤쫓다가 유리왕이 꾀꼬리를 발견합니다. 황조, 노란새라는 뜻이고요. 황조는 노란 꾀꼬리를 뜻해요. 이 꾀꼬리를 보면서 저 꾀꼬리도 짝이 있는데 나는 누구랑 같이 돌아갈 거나 하고서 슬퍼하며 불렀다는 노래가 바로 이 황조가입니다. 이 황조가도 악보가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신 이 황조가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주신 분이 또 계세요. 그것도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이 정서를 느끼면서 들어보세요. 그럼 고구려 시대 음악 정리해 볼게요. 삼국시대에는 음악이 더 발달해서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했대. 고구려의 왕산악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죠? 거문고를 만들었어.
당시에는 검은고를 천상의 악기라고 생각했어. 여기 무용총의 벽화를 봐. 정말 천상세계에 검은고가 그려져 있네. 고구려 시대 음악의 키워드는 바로 왕산악의 검은고입니다. 다음 백제 살펴볼게요. 삼국시대 중 백제는 일본과 교류가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에 백제 음악을 전파했다고 하고요. 일본 서기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책에서도 보면 미마지라는 사람이 일본에 귀화를 하게 되었는데 기악물을 일본에 전파를 했더라. 그리고 백제는 이런 악기들이 있었대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있는데 이름하여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백제를 대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유물이죠. 이건 향을 피우는 향로인데 자세히 보면 신선들이 소, 피리, 완함, 검은고, 북을 연주하고 있더라. 아, 이 시기에 백제는 도교, 신선 사상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악기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백제도 백제 가요가 있었는데요.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텍스트로 배우는데요. 옛날 백제 말로 되어 있지만 해석하면요. 달아 높이 높이 돋아서 내님 머리를 비춰주세요. 저제가 어디냐면 시장이에요. 저작거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내님이 진뒤 질펀한데 어두운데를 더딜까봐 걱정됩니다. 님 가는데 어두워서 저물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빨리 귀가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정읍사 문화제라고 해서 해마다 축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제 음악 정리하자면요. 백제 금동대향로에 백제 악기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백제에도 악기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여러 역사책에서 보니 백제는 일본이랑 정말 교류를 많이 했대. 그리고 백제에도 가요가 나오는데 이런 가사가 전해져 오고 있어.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라 살펴볼게요. 신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신라 옆에 있던 가야라는 나라를 볼게요. 가야에는 가실왕이 가야금을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우르기라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12곡의 가야금 곡을 작곡을 했대요. 근데 가야가 멸망했죠. 그러니까 우르기 신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의 음악을 신라에 전승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신라에는 백결 선생이라는 분이 방아 타령을 썼더라 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신라에는 음성서라고 하는 국가음악기관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음악과 관련된 음악기관이 있나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요. 그 아래 국립국악원도 있고 무슨 한국예술진흥회 등등 다양한 국가음악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라도 음성서라고 하는 국가음악기관이 있었대요. 그리고 신라에도 노래가 있었다는데 특별히 신라의 노래는 향가라고 합니다. 이 향가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은 바로 이 처용가예요. 왜 이 처용가를 기억하셔야 하냐면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 이 노래 처용가가 무용으로까지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 처용가 가사는 되게 사실 19금이에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서라벌 동경 밝은 달에 밤나들이 다니다가 집에 가보니까 가랑이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거, 내 아내 건데 둘은 누구 거니? 원래 내 아내인데 빼앗긴 걸 어찌하니? 띠용 내 불륜을 목격한 겁니다. 근데 막 머리채 잡고 죽이네 살리네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니 체념하고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바람난 사람은 누구냐면 역신이라고 해서 전염병의 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고 하면 코로나 신. 하여튼 이 역신이랑 자기 아내랑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처형이 어땠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갔대요. 그랬더니 역신이 이 모습에 감동한 거야. 와, 완전 대인배. 처형 앞에 무릎을 꿇은 후 처형은 나중에 역신을 쫓아낼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이 처형가를 바탕으로 처형물을 사람들이 추면서 역신을 퇴치하고, 그러니까 전염병 퇴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 전통 문화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남북국 시대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란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자, 지도를 그리면, 남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통일신라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 나는 통일신라 싫어 하면서 세운 것이 여기 위에 발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존재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그럼 이 시기에 우리나라 음악은 어땠을까? 사면삼죽의 악기 편성이 생겼더라. 신라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까 문화적으로도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가야금, 신라 거, 검은고, 고구려 거, 이렇게 가야금, 검은고, 향비파, 대금, 중금, 소금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악기들을 합쳐서 악기 편성으로 연주를 많이 했더라. 그게 삼현삼죽의 편성이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부터 불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불교 음악인 범패가 발달하게 되어요. 범패는 절에서 불경을 가지고 읊조리듯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국가음악기관은 음성서가 있었어요. 이 음성서는 신라시대 때 있었던 게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신라 향가, 처용가가 통일신라에 와서는 처용무라고 해서 무용으로까지 발전이 되더라. 발해는요, 남아있는 역사적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발해가 화산폭발로 멸망했다, 뭐 이런 설도 있죠. 하지만 발해에는 태상시라고 하는 음악을 관장하는 국가음악기관이 있었대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음악기관이 있었다는 거는 발해인들도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남북국 시대의 만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삼국의 음악도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발전했어. 삼국의 음악과 악기가 모여서 사면삼죽의 형태가 갖춰졌지. 사면삼죽 뭐라고 했죠? 가야금, 검은고, 향피파, 대금, 중금, 소금. 그리고 통일신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어. 그래서 불교 음악인 범패가 발전했어. 그리고 신라는 음성서에서 음악을 관장했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음악기관이지. 그리고 처용무라는 춤의 기원인 처용서라도 이 시대에 등장해. 발해는 태상시라는 국가음악기관에서 음악을 관장했어. 까지 정리되시죠? 다음 고려시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가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안정적으로 오래 통치를 하진 못했어요. 통일신라 말기에는 후백제, 후고구려 등이 나타나서 엄청 또 정신이 없었죠. 이걸 태조 왕건이 평정하게 되면서 고려의 막이 열립니다. 고려는 중국 송나라와 되게 친했대요. 그래서 무역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병란도 들어보셨죠? 병란도에서 무역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이랑 많이 친해서 고려 예종 때는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대성아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향악과 당악과 아학의 전통이 확립이 되더라. 향악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작곡한 궁중음악을 향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악
당악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소각, 민소각을 수입한 거고요. 그리고 아악은 송나라의 궁중음악을 들여온 거예요. 현재도 우리나라의 궁중음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향악, 아악, 당악입니다. 이 전통이 고려시대부터 출발하게 되더라. 향악은 어느 나라 거? 향토적인 우리나라 겁니다. 그리고 당악과 아악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중엽 이후에는 송나라에 사악이 많이 들어왔대요. 사악이 뭐냐면 가사가 있는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보어자와 낙양충만 남아서 전승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고려 가요도 있대요. 영화도 있었는데 쌍화점. 조금 야해요. 가시리, 쌍화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절 형식 1절, 2절, 3절 이렇게 유절 형식을 가진 별곡도 등장합니다. 청산별곡, 서경별곡, 관동별곡 이런 별곡들 다 언제 거? 고려시대 거구나. 그리고 고려시대의 국교 바로 불교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야 했다니까요. 그래서 팔관에 연등회라고 하는 아주 국가적인 불교 행사가 있었는데 이 불교 행사에도 이런 음악들과 무용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가실이라는 가요가 있었다고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꼭 배우는 겁니다. 가사는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어요. 요즘도 이런 가사 많죠. 옛날에 선미가 왜 이쁜 날 두고 가시나 막 이런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예요. 돌아와 제발 막 이런 것도 있고 갈 테면 가버려 이런 것도 있고 이 가시리의 가사는 서운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잡지도 못하고 서러운님을 할 수 없이 보내드리니까 가시는 즉시 돌아오소서 이런 슬픈 가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가요 뭐가 있다? 가시리가 있구나.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당악 송의 사악 뭐가 있다고요? 보허자와 낙양춘. 네, 그리고 또 고려시대 아악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악,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아악이 있는데 바로 그 문묘제략입니다. 이 문묘제략은 중국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보존되어서 아악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문묘제략은요, 유학자, 중국의 유학자 누가 있을까요?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학자들, 뭐 최치원 등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낼 때 BGM으로 연주하는 음악이 뭐다? 문묘제략입니다.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들어온 아악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악이다. 중요하겠죠. 유일하니까요. 아악기로만 편성이 된다. 가사 한 음절에 음이 하나가 붙는 일자 이름 구성이다. 뭐냐면은 이 도 하나에 여러 가지 가사가 붙지 않고 도, 라, 솔, 미, 뭐 이렇게요. 선생님 왜 노래를 그따위로 부르세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불러요. 각 음의 길이가 균등하고 음의 끝을 휙 들어 올립니다. 예, 진짜 그렇다고요? 네,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의 하나하나를, 한자 한자를 들어 올립니다. 예, 이 문묘제례는요,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겠죠, 우리나라에. 언제 연주되냐면 2월과 8월에 성균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아시죠? 성균관 대학교의 모체가 이 조선시대 성균관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개강할 때, 개강 시점에 연주를 하는 거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개학식 때 문묘제략을 연주하면서 앞으로 이번 학기에 우리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악이 뭐다? 문묘제략이다. 문묘는 뭐다? 유학자들의 제사 때 쓰이는 음악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만화로 정리해 볼게요.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그래서 연등회 팔간회 때 음악을 썼겠더라. 그리고 고려는 송이랑 교류를 엄청 많이 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아학도 들여오고 당학도 들여왔더라. 그리고 정제라고 하는 연희 때 쓰이는 무용, 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고려가요, 별곡, 뭐 이런 것도 있더라. 까지 정리되셨죠? 다음 조선시대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 때 무신의 난 등등 정세가 너무 어지러워져서 문화가 제대로 꽃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박연이라는 음악가가 아학을 정리했대요. 아학이 뭔데? 문묘제랴. 그리고 세종대왕님 아시죠?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정치도 잘했는데 심지어 음악도 잘했대요. 세종대왕이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인 정간보를 창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율자보라고 해가지고요. 12개 음을 그냥 나열했어요. 황대태엽, 고중유임, 이남무, 획수도 엄청 많아, 한자로. 그런데 이 율자보의 단점이 뭘까요? 음의 길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황, 대, 태, 뭐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얘가 두 박자인지 세 박자인지 알게 뭐예요. 그쵸?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물정, 이 네모칸 한 칸을 한 박으로 볼 수 있게 그 안에 황, 이렇게 넣었대요. 그럼 얘는 황 한 박자구나. 그리고 만약에 황 이렇게 두 칸, 세 칸 있어. 그럼 얘는 황 해서 세 박자구나. 이렇게 음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아시아 최초의 유량악보 이슬류, 수치양, 수치를 알 수 있는 악보를 창안하셨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보태평이랑 정대엽의 향악까지 작곡을 하셨대요. 세종대왕님이 작곡까지 하셨대. 기가 막히죠. 또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세종대왕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부모님은 한국인인데 돌아가실 땐 중국 음악을 BGM으로 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제사에 향악을 올려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해서 보태평이랑 정대업을 작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강한 신하들이 좋습니다. 바로 도입합시다. 했겠어요? 격렬하게 반대했겠죠. 우린 신하의 나라인데 어찌 감히 큰 나라의 음악을 들어야지 하면서요. 결국 세종대왕 때에는 작곡을 하시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못 올려드렸고요. 세종대왕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조가 그 뜻을 이룹니다. 세조가 이 보태평과 정대업을 바탕으로 종묘제략을 만들어서 종묘에 모신 역대 왕과 왕비들의 제사에 쓰기 시작합니다. 이 종묘제략도 유네스코 문화재니까 꼭 알아두셔야 할 우리 문화 기억해 두세요. 세조는 율명을 기입하는 불편을 덜 수 있는 오음약보를 창안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오음음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오음음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있는 거는 황대태엽, 고중유임, 이남무응 총 12개, 12율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획수도 너무 많고 복잡해. 그래서 기준음을 만들고 상일, 상이, 상삼, 상사, 상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는 아이디어를 냈더라. 그게 누구다? 세조의 오음약보라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성종 때에는 성현이라는 분이 악학개범을 여러 음악가들이랑 같이 편찬을 합니다. 이 악학개범도 정말 대단한 역사적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악학개범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국악은 없었을 거다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전쟁도 많고 외세의 침략도 많았어요. 그래서 음악의 맥이 끊겼을 수도 있는데 이 악학개범에 악기를 만든 재료, 만드는 방법, 악기의 구조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당시 자주 쓰였던
뭐 가사 이런 것도 쓰여 있고 또 정제, 무용, 안무, 무용에 쓰인 옷, 도구 등등 정말 당시 모든 음악의 연주 방법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조선시대의 기록 정신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국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던 거 바로 뭐 때문이다? 각개범 덕분이다.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슬퍼요. 고달파. 근데 우리의 뿌리를 이렇게 잘 알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쵸? 그리고 악기 도감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악기를 개조하거나 새로 제작했더라. 여기에도 세종대왕님의 일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종대왕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평경 만드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근데 음정이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야, 음정 이상한데? 돌 좀 더 깎아야 되겠는데? 이랬대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덜 깎인 돌이었더라. 세종대왕님은 심지어 절대 음감이었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예악사상이라고 해서 예와 악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대요. 예는 예의와 질서를 말해요.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들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예의가 있잖아요. 이게 잘 세워져야지 나라가 잘 돌아간다. 그리고 악, 음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대요. 무슨 얘기냐면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좋은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교화시키면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음악은 하늘이 내려준 거야. 왕도 누가 세우는 거야? 하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만이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궁중음악은 대부분 왕이 작곡을 합니다.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주하는 식으로 음악이 다양화됩니다. 재미있죠? 자, 그럼 조선 전기 시대의 음악을 정리해 볼게요. 왕조가 바뀌면서 음악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러면서 궁중음악이 크게 발전했구나. 예약 사상 말합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재래음악이 발달했어. 유교에서는 예와 악이 중요하대. 우리 악을 정비해보자. 박연. 그리고 편경도 고쳐야겠어. 율과는 만들었고 이제 고려 말에 훼손된 악기들을 새로 제작해야겠군. 이게 박연이 악을 정비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여민락, 정대엽, 보태평 등의 악곡도 작곡을 했어. 새로운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 정감보도 발명을 했지. 세조 때는 정대엽과 보태평을 종묘제략으로 채택했어. 정대업과 보태평은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꿈을 못 이루셨고 세조가 그 다음에 종묘제략으로 사용을 했더라. 이때부터 중국의 악이 아닌 조선의 음악으로 종묘제례를 지내게 됐구나. 그리고 성종 때에는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음악 이론서가 간행됐어. 궁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총망라 악기의 제작부터 뭐 연주 방법, 무용까지 모든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개범이 있었더라.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이제 조선시대 후기 살펴볼게요. 조선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가지 양난이라고 해요. 이 양난을 기점으로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를 구분합니다. 조선시대 후기 음악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민소각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양난 이후에 신분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음반을 풍자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상업이 많이 발달해요. 이전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 이 쌍놈의 새끼, 쌍놈이라고 하면서 천하게 봤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양반들보다 더 큰 부를 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문화를 즐길 여유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선비들의 풍류음악이 발달했구나. 풍류음악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영산회상을 들 수 있는데 풍류방에 모여서 즐기던 음악이다. 그리고 가곡, 가사, 시조 등의 성악곡도 발달했더라. 무용 반주에는 사면육각, 사면육각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사면육각 뭐였죠? 향필이 2대, 대금, 해금, 북, 장구 주로 어디에 쓰인다고요? 무용 반주에 쓰였다.
임금의 거동에는 여러 형태의 고취악이 연주되었다. 그걸 대치타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악기 편성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불고 때리는 악기로 이루어졌다. 부는 악기 뭐뭐가 있었죠? 나발, 나각, 태평소. 그리고 때리는 악기. 타악기는 징, 북, 잡아라, 장고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초기화 된 거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야금야금 단면만 봤다면 이제 역사, 국악사에서는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 시대 때 이게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매치가 되면 좋겠어요. 조선 후기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궁중음악가의 수가 줄어든 반면 궁중 밖의 민간에서는 선비들이 즐기는 음악이 발달했어. 자연스럽게 음악의 흐름이 궁중에서 민간으로 넘어왔구나. 사대부와 중인계층을 중심으로 풍류방 음악이 발달했어. 영산해상, 가곡, 시조 등이 있었어. 이렇게 현악기 중심의 편성을 줄풍류라고 해. 이 편성에서는 거문고가 대장이야. 참고로 관악기 중심의 편성은 대풍류라고 해. 우리 지난번에 악기 편성 배웠을 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용 반주를 할 때는 사면육각이 있었어. 사면육각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한편 서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민소각이 발달했어. 판소리, 민요, 산조 등이 있었어. 특히 판소리를 통해서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어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서민의 의식을 표면으로 드러냈지.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어요. 축하드려요. 근대 현대예요. 판소리로부터 창극이 발달했다. 우리 창극 얘기했나요? 했죠. 우리 극음악 할 때 우리나라의 극음악 판소리 창극 단가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내용 했습니다. 판소리로부터 창극이 발달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뭐 찬송가 같은 거 보급을 하면서 서양 음악이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조양 구락부라는 음악 교육기관이 설립이 됐대요. 이 구락부는요, 영어로 클럽이에요. 클럽. 클럽을 한자로 표현한 게 구락부입니다. 조선 서양음악 클럽이라는 그 음악 교육기관이 설립된 거예요. 조선학과, 서양학과 이렇게 교육기관이 설립이 됐대요. 그리고 독일인 에케르트에 의해서 군악대가 창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대치타 할 때 그것도 우리나라의 일종의 군악대죠. 그런데 서양식 군악대가 창설이 됐다는 얘기예요. 서양식 군악대 뭐예요? 트럼펫, 트롬본 있는 그런 브라스 군악대가 창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중음악이 보존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이왕직 선생님에 의해서 이왕직 아학부와 그리고 아학부원 양성소에서 궁중음악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리고 1951년에 국립국악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현재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어요. 그리고 17, 18, 25형 가야금 등 악기의 개량이 전개가 되었다. 원래 가야금 몇 줄인데요? 12줄인데 이제 악기 음악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금을 쓸 수 있도록 악기의 개량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현대 시대에서 알아두셔야 할 거 창작 국악이 등장했다. 창작 국악은 뭐냐면 그냥 이전에 전통적인 국악뿐만 아니라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 국악 하면 느려, 지겨워, 촌스러워, 고리타분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다들 힘들어 하던데, 옛날 국악 하면은, 대부분 좀 고리타분하다, 느리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악인들이, 현대에 맞게, 오늘날에 맞게 우리 국악을 좀 대중화 시켜보자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창작 국악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양의 오케스트라처럼 여기 가야금, 여기 거문고, 아쟁, 뭐 해금, 그리고 또 여기 뭐 대금, 여기 타악기 이렇게요. 이렇게 서양의 음악적 형태에 우리 국악을 끼워 넣는 그런 모습의 창작 국악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다른 장르와 크로스오버 하거나 퓨전 해가지고 아예 색다른 국악 장르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통틀어서 뭐다?
창작 국악이다. 우리 고조선부터 현재까지 국악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우리 국악의 역사 참 파란만장하죠. 이렇게 어렵게 전승된 우리 국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역사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사랑해줘야지 우리 국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국악사 모두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악사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